삶의 지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돈, 그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강력한 상징이다. 우리는 돈을 위해 일하고, 돈을 위해 관계를 맺고, 돈을 위해 미래를 설계한다. 그러나 정작 돈이 우리 뇌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돈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뇌가 돈이라는 자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본능을 드러내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들여다보는 여정이다. 그리고 이 여정 끝에서 우리는 묻고 싶다. 돈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가? 아니면 인간을 파괴하는가? 한 장 돈 앞에서 흔들리는 뇌.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당신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흔히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뇌과학은 훨씬 더 구체적이다. 돈은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보상 물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이 도파민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분비된다. 그런데 돈은 그 무엇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 물질을 쏟아낸다. 이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다. 생존과 직결된 보상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한 실험이 있다. 참가자 2명이 함께 게임에 참여한다. 규칙은 간단하다. 10만 원을 두 사람 중 한 명이 원하는 비율로 나누어 제안하고 다른 한 명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돈을 나눈다. 거절하면 두 사람 모두 돈을 받지 못한다. 이 단순한 게임에서 나타난 인간의 행동은 놀라웠다. 예컨대 5대5나 6대4 제안에는 대부분이 수용했다. 하지만 제안자가 9대1이나 8대2처럼 지나치게 불공평한 비율을 제시하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몫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제안을 거절했다. 왜일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불공정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이 동시에 작동하며 이익보다 공정성을 우선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하지 않다는 감정은 역겨움에 가까운 뇌의 반응을 유발한다. 마치 썩은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처럼. 그리고 이때 뇌는 싸우거나 거절하거나 저항의 모드로 들어간다. 그렇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공정에 분노한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단순히 사회적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뇌 속에 각인된 깊은 생존 전략이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돈은 얼마나 공정해야 수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토록 강하게 불공정에 반응하는가? 그 답은 뇌에 있다. 돈은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보상을 약속하며 때로는 부당함에 분노하게 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인간은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민낯의 선택이 드러난다. 돈 앞에서 이성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뇌다. 2장 가난이 뇌에 새긴 흔적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0에 수렴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곧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생존에 대한 위기로 뇌에 각인된다. 뇌는 이러한 결핍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반응한다. 문제는 그 반응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빈곤은 뇌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바꿔놓는다. 미국과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인도 농부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다. 이들은 1년 수입의 대부분을 추수철에 받는다. 연구팀은 이 농부들을 추수 전과 후로 나눠 뇌인지 능력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같은 사람이지만 추수 후에는 논리적 사고력과 충동 조절력이 월등히 높아졌다. IQ 기준으로는 평균 13점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와 맨정신의 차이와 맞먹는다. 가난은 단지 경제적 지표가 아니다. 뇌 속에서 인지 능력 자체를 훼손한다. 왜일까? 뇌는 생존 위협에 직면하면
장기적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회로로 전환된다. 일종의 위기 모드다. 이때 인간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단기적 보상에만 집착하며 이성적인 판단이 급격히 저하된다. 이러한 영향은 성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린 시절의 가난은 훨씬 더 치명적이다.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팀은 빈곤 가정 아동의 뇌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전두엽 발달이 현저히 늦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전두엽은 판단력, 자제력,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이 취약해질수록 아이들은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며 자기 통제력이 무너진다. 이러한 구조적 결핍은 성인이 되어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교육의 기회, 사회적 네트워크, 경제적 자본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이끌어갈 뇌의 구조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은 분명히 인간의 뇌를 손상시킨다. 그 손상은 의지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구조적 개입과 치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가난을 도움이 필요한 뇌의 상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인식이야말로 진짜 사회적 진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세 장. 우리는 왜 돈을 쌓고 또 쌓는가? 당신은 언제 가장 많은 돈을 원했던가? 아마도 미래가 불안할 때, 삶이 흔들릴 때일 것이다. 사람은 흔히 돈은 불안의 해독제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돈이 많아지면 뇌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뇌는 충분함에 만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도파민 회로는 획득 그 자체에서 쾌감을 느낀다. 무엇을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획득이라는 행위가 지속될수록 뇌는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고 그 보상 없이 버티지 못하게 된다. 인간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휘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상품들을 보여주며 가격을 추측하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격 추정치는 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의 끝 두 자리에 영향을 받았다. 높은 숫자의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전혀 상관없는 숫자가 소비 판단을 좌우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인간은 철저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숫자, 분위기, 과거 기억 등 무관해 보이는 정보에도 흔들리며 돈을 쓰고 사지 않아도 될 것을 구매하며 그 선택을 정당화한다. 이른바 앵커링 효과와 인지 편향이다. 문제는 이 비합리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의 뇌는 수치가 아닌 의미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다. 돈은 본래 교환의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존재 자체로 목적이 된다. 돈을 통해 자유를 얻겠다는 생각은 어느새 돈을 통해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갈망은 통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뇌는 그것을 생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돈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뇌는 안전보다 예측 가능성을 더 선호한다. 불확실한 돈은 뇌를 불안하게 한다. 따라서 뇌는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인간은 안전을 느끼기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이 쌓일수록 더 많은 불확실성을 상상하며 또다시 돈을 벌게 된다. 뇌는 그렇게 스스로를 자극하고 또 피로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훈련되고 있는가? 내장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 부자들이 법규를 더 잘 지킬까? 미국 버클리 대학의 한 실험은 이 질문에 흥미로운 해답을 줬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횡단보도 앞, 연구진은 100대의 차량이 정지선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고급 차량일수록 정지선을 무시하고 돌진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들은 타인의 안전보다 자신의 이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돈이 많아지면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 돈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공감 능력은 서서히 저하된다. 심리학자 폴 피프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지고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기 쉽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경향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 반응 때문이다. 부를 축적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표정이나 고통에 반응하는 뇌의 거울 뉴런 활동이 둔화된다. 뇌가 공감보다는 통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상위 1%가 전체 부의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는 고작 2% 미만을 갖고 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인식은 뇌 안에서 분노라는 형태로 활성화된다. 공정성은 생존 전략이었다. 인간은 진화를 거듭하며 공평한 분배를 가장 안전한 생존 방식으로 체화시켰다. 그래서 누군가 지나치게 많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불쾌함은 사회적 분열, 계층 간 증오, 혐오 표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자는 자신이 그런 불쾌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뇌는 자신의 상태를 표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확증 편향의 시작이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둘 사이에는 거대한 감정의 단절이 형성된다. 공감 능력의 결핍은 결국 공존의 실패로 이어진다. 상하관계가 고착화되고 의사소통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CEO의 갑질 사건, 재벌가의 범죄 무마 시도는 이러한 뇌의 단절에서 기인한 비극적 현상이다. 그들은 몰랐던 것이 아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돈에 대한 사고를 근본부터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돈은 자유를 보장하는가? 아니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마비시키는가?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삶에 무관심해질 권리는 없다. 우리는 지금 돈이라는 시스템이 인간의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다. 돈은 우리에게 이익을 넘어서 권력과 거리, 감정의 단절을 허락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뇌 속의 회로를 타고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진행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불안 무엇인가? 타인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데 쓸 수 있는 자원. 그것이 아니라면 부는 결국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5장 불공정 앞에 분노하는 뇌. 10만 원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진다고 상상해보자. 한 사람이 나눌 비율을 제시하고 상대방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만약 거부하면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단순한 경제 게임처럼 보이지만 이 실험은 인간 본성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만약 누군가가 9만 원을 자신이 갖고 1만 원만 주겠다고 한다면 경제학적으로는 1만 원이라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거절한다. 왜냐하면 뇌가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불공정함은 단순한 이성적 판단이 아닌 역겨움이라는 감각으로 나타난다. 놀랍게도 뇌영상 촬영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볼 때 반응하는 부위와 동일하다. 즉, 인간은 불공정을 도덕적 오염처럼 인식한다. 비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더러움을 감내할 수 없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본능이다. 이 본능은 진화 과정 속에서 형성됐다. 선사시대, 인간은 공정하게 나누는 집단에서 생존 확률이 높았다.
불공정한 리더가 지배하는 집단은 결국 내분과 붕괴로 이어졌다. 그래서 뇌는 공정한 분배를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고 그에 위배되는 상황의 분노와 혐오로 반응하도록 학습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본능은 여전히 유효하다. 기업의 불공정한 보너스 분배, 억울한 채용 과정, 탈세를 하는 상류층을 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부럽다고 느끼기보다 불쾌하다고 반응한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공정을 생존의 전제로 여기고 있음을 뜻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공정한 제안을 받을 때 뇌는 쾌락 중추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5만 원씩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며 뇌는 신뢰와 안정을 느낀다. 다시 말해, 공정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쾌락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런 본능은 때때로 사회적 구조와 충돌한다. 지나치게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는 공정이란 개념이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9대1의 이익 분배도 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기 쉽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불편함을 감지한다. 계약이 합법적일지언정 그 구조가 도덕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거절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 그것은 일종의 존엄이다. 1만 원을 받는 것보다 나의 기준과 자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뇌는 판단한다. 우리는 모두 가난해질 수는 있어도 불공정 속에서 침묵하며 살 수는 없도록 만들어졌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공정을 요구하는 생물학적 장치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본능을 무시하는 순간 사회는 신뢰를 잃고 무너진다. 우리는 더 공정한 제안, 더 정직한 분배, 더 투명한 구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뇌는 그 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6장 돈과 도덕, 그리고 인간성. 돈은 선택의 순간마다 도덕과 충돌한다. 어떤 제안이 있을 때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 우리는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떠올린다. 그리고 때로 뇌는 도덕을 희생시키고 이익을 선택한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피실험자들에게 돈을 걸고 거짓말을 하게 유도했다. 정답을 맞히면 $10를 줄게. 그런데 내가 맞췄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답을 맞췄다고 말하며 돈을 가져갔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뇌는 도덕보다는 보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 실험에서 활성화된 뇌 부위는 보상 중추와 관련된 선조체였다. 선조체는 마치 보상 계산기처럼 작동한다. 옳고 그름보다 이게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를 따지는 구조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정직한 선택을 한 사람의 뇌에서는 자기 통제와 관련된 전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했다는 점이다. 즉, 정직한 사람은 유혹을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이다. 우리는 이 갈등을 매일 경험한다. 가격을 속일지 말지, 탈세를 할지 말지, 약자를 돕고 외면할지의 순간마다 뇌는 분기점에 선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의 인간됨을 정의한다. 이기적 선택이 늘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당한 이익을 정당화하고 불공정을 모른 척하는 순간 인간성은 조용히 침식된다. 그 침식은 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양심을 통제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들고 이익을 추구하는 선조체의 활동이 강화되며 우리는 조금씩 합리적인 괴물이 되어간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이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관계다.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도덕적 선택의 핵심이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부모님이 떠오르면 부당이득을 거부하는 이유, 친구가 곁에 있을 때 더 착해지는 이유. 모두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 때문이다.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도덕적이 된다. 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더 강력한 통제를 작동시킨다. 도덕은 그래서 철학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선택은 때때로 손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돈은 중립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가 돈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돈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한다. 이기적 본능을 강화할 수도 공동체적 윤리를 뿌리내릴 수도 있다. 우리는 매일 돈 앞에서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격이 된다. 결국 돈은 인간을 시험한다. 인간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양심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한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인간인가? 7장 돈의 시대에 인간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지금 돈이 중심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돈은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신분을 나타내고 인격을 평가하고 심지어 인간관계의 질까지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차를 타는지로 먼저 답한다. 돈이 곧 인간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타인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로 받아들여지고 타인의 행복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SNS는 이 불안을 극대화한다. 타인의 삶은 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며 나의 삶은 초라해진다. 우리는 돈으로 입은 가면을 쓰고 진짜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간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에게조차 정직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간다. 월급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노동의 보람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때문이다. 명품을 사는 이유는 물건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른다. 돈이 많아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다. 문제는 돈이 인간성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인정.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돈은 가장 강력한 보상 도구로 작용한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문화는 결국 뇌의 쾌락회로를 자극하며 돈 중독을 부추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놀랍게도 뇌과학과 철학 모두에서 동일하게 제시된다. 연결하라.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한다. 내 이익만을 추구할 때보다 타인을 돕고 공감할 때 뇌는 더 큰 보상을 느낀다. 그것은 생존의 기술이자 인간다움의 회복이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우리는 더 단순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무엇이 진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도구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선택하고 있다. 돈을 좇을 것인가?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돈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치열하게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